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7차시, 8차시, 9차시 수업이 있는데 7차시 수업까지는 제가 PPT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8차시와 9차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1, 2, 3차시 때처럼 교재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다만 이제 PDF는 따로 제공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교과서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차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PPT 내용을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8차시와 9차시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교과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조금 더 집중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차시와 9차시 수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세요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만 모니터를 봐주시고요. 그 외에는 저하고 같이 또는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교과서를 같이 읽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 5, 6차식 과제물을 제가 부여를 했는데요. 4, 5, 6차식 과제물이 바로 요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요게 첫 번째 과제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대보자 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께서 정말 성실하게 해주셨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과제물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연구 방법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중에 양적 방법을 선택했는데 양적 방법에서 뭐 문헌 연구법을 하신다든가 또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을 이제 쓰신 친구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를 한다면서 질문지법과 그 다음에 실험법, 네, 예,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양적 연구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수량화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일관적인 또는 이제 일원적인 또는 일반적인 하나의 원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원리를 우리가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 많은 데이터, 많은 즉 자료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는 일관된 어떠한 흐름을 찾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 또는 면접법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양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혹시 문헌연구라고 쓰셨으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양적에서도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자신의 가설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 방식을 참조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문헌연구법이거든요. 그래서 문헌연구까지는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참여관찰이라든지 또는 면접법을 쓰신 분들한테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양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과 이 참여관찰의 면접법의 특징하고요, 안 맞아요. 면접법, 참여관찰법은요, 심층적인 또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또는 그 조사 대상자와의 그런 이제 라포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자료는 모아져요. 하지만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많은 자료나 많은 사례가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대 비용으로 따졌을 때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적당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에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한다게 되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과는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수의 자료,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돼 있어요? 수치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하나의 뭐 일률적인 그런 원리나 법칙을 우리는 찾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심도 있게 인간의 그런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질문지와 또는 실험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참여 관찰과 면접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자료 수집 방법을 진술하실 때, 쓰실 때에는 양적으로 하셨으면 사실 질문지, 실험법, 문헌 요 셋 중에 하나 또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질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헌 연구, 참여 관찰, 면접 요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질적만, 어떤 분께서는 양적만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과제물을 쭉 보다가 이 두 가지 모두 융합한 그런 과제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연구 주제는 소아 청소년 우울증이라는 연구 주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주신 친구가 있었어요.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자,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모두 다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양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질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진술을 해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울증 겪어본 경험이 몇 % 정도 되는지 먼저 양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들 중 우울증을 몇 프로를 겪었구나, 그것을 수치화로 우리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질문지법이 되겠죠. 그쵸? 질문지법을 통해서 몇 프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라는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경험자들 대상, 그러면은 여기서 모집단이 누가 될까요? 경험자들이 되겠죠. 그쵸? 이 경험자들 중에서 모집단, 자, 이 모집단 중에서 일부를 추출을 했겠죠. 그쵸? 표본 추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표본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들 중에서 또 몇 명을 뽑아서 뭐 하느냐 하면은 질적 연구 방법, 즉, 뭐 면접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보통 면접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면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면접법을 통해서 겪어봤느냐, 겪어봤다. 그럼 어땠느냐? 또는 어떻게 극복을 해냈느냐? 이제 이게 메인으로 가겠죠. 그쵸? 그 질문들이 메인으로 가고, 그 외에 더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뭐, 우울증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냐? 본인들이 봤을 때. 겪어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과의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뭐, 또는, 뭐, 자기만의 취미를
빨리 찾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이 면접법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지금 앞에 질문지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내고 그 다음에 면접법을 통해서 심층적인 부분을 이제 알아내겠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과 이것을 질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얼마나 겪는가. 자, 요거는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측면이죠. 그쵸? 자,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원인, 결과, 증상 이런 등등등 좀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질적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겪어왔느냐 또는 그런 이제 수치화된 뭔가 계량화된 그래서 이것이 소아청소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하 몇 세부터 몇 세 이상은 뭐 얼마나 겪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런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양적 방법이에요. 두 개 다 같이 하시면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에 나와 있는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개입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가치 개입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실증주의 얘기를 했었다가 실증주의에서 현상학 그 다음에 해석학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사회탐구방법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실증주의자들이에요. 이 실증주의자들이 자연현상처럼 사회현상을 수치화내서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실증주의인데 이 실증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처럼 어떠한 하나의 법칙으로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자의 가치 판단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실증주의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다른 과목에서.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같아졌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구자의 가치 판단 개입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왜냐?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집단과 집단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회 현상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또는 연구를 할 때에는 그 연구자의 가치 판단 개입은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실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 개입은 있을 수가 없다. 개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상학과 해석학에 와서 그 이제 말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사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소아청소년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는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막연한 주제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아 청소년 우울증에서 뭘 가지고 할 것이냐, 소아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는 소아 청소년 우울증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소아 청소년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아 청소년 우울증의 실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연구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여기 33페이지, 그 다음에 34페이지 상단부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가치 판단 개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할 때, 이때 우리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소년 가출 문제 하나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가출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워낙 이제 민감한 게 성이잖아요. 그쵸? 미성년자의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가출 문제를 실태를 파악하는 이제 이런 연구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 연구자에게 있어서 청소년 가출 문제를 어떤 측면으로 봤느냐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어서 요걸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한 연구,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주제의 연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잡아서 실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이제 나중에 다시 부여하시게 되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훗날 논문이라는 걸 작성을 하시게 될 때 주제를 쓰실 때 어떻게 되냐면, 넓은 주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만 딱 잡아서, 그러니까 세부 영역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 주제할 때 개입이 되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을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카피 향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준 학생이 계셔서 요걸 제가 잠깐 차용을 했습니다. 자, 카피 향수라는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카피 향수가 좋다, 그러면 카피 향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측면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카피 향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카피 향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는 카피 향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땅콩회항 사건을 가지고 과제물 내주신 분들 계셔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시잖아요.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재벌들의 갑질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땅콩회항 사건을 통한 재벌의 갑질 형태의 고찰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땅콩회항 사건은 하나의 뭐예요? 재벌의 갑질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다른 케이스들을 통해서 재벌들이 왜 갑질을 하느냐,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재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쭉 우리가 연구 주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면은 막, 왕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게임과 학교 폭력의 관계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게임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다든지, 또는 사람을 때려서, 또는 돈을 이렇게 따낸다든지, 또는 점수를 따내는 그런 이제 게임을 가지고 그 게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이
학교폭력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가치 판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뭐예요? 선정적인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33쪽과 34쪽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가치 판단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자료 수집과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쵸? 가령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1차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우리가 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료를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론이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작되고 왜곡이 됐죠. 그러면 이 결과가 타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주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제 탐구에 있어서 가치 판단 개입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주제와 가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제와 가설을 세웠으면 그 다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가치 판단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질문지법 여러분들께 제가 다른 과목에서 제가 과제물로 냈었는데 질문지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물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연구 목적에 맞게 이제 문장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북한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한다. 뭐 좌빨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할게요. 미안해요. 자, 내가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질문지법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여러분들은 북한을 찬양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김정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 편향적인 언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죠? 북한을 다시 한번 세계화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지에서는 그런 문장이 쓰여져 있다면 면접법은 그런 문장의 말로 한 거랑 똑같아요. 역시 가치 편향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에 김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놈이라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도된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차 자료, 즉 다른 사람이 비슷한 주제 또는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던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하는 방법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우리 2차 자료라 얘기를 했는데 2차 자료 중에서 내가 내놓고 싶은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설정한 가설이에요. 내가 설정한 가설과 유사한 것만 찾아서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반드시 요런 결과만 나온다는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 자체에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치 편향적인 거.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역시 나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어서 그것을 녹여냈을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연구 주제 선정과 가설 설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설 설정하고 나서 연구 설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철저히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인 태도로 연구와 실험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요,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 개입도 적절하게 하고, 가치 중립도 적절하게 하고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 대상이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폭력성을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야, 둘이 딱 해놓고, 둘이 죽을 때까지 싸워. 자, 준비 시작.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바로 연구 윤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반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반사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행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교육학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그런 반사 행동과 그 다음에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행동 분석이라든가 그것을 보통 이제 I에 보통 규정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부분을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반사를 통해서 이제 유추해내서 이끌어낸 실험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블로프의 개라는 이제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예, 조금만 혐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개가 침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침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침샘에다가 관을 하나 이렇게 꽂아요. 예, 벌써부터 하시는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예,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반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개를 사용을 했어요. 특히 이 개를 묶어놓고 이제 목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놓고 이제 개의 그 침샘 부분을 이렇게 관을 꽂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개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개가 뭐 하겠어요? 침을 흘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 침이 어떻게 해요? 입 안으로 돌아야 되는데, 입 안으로 도는 양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간 양이 더 많겠죠. 그럼 파블로프는 뭘 체크하는 겁니까? 이 개가 침을 이 관으로 보내는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침을 흘리냐, 침 흘리지 않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개한테 먹이를 줬을 때 침을 흘리고, 그 다음에 종을 울렸을 때 침을 흘리지 않아. 그런데 종을 울리면서 밥을 주었더니 이제 침을 흘리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 번 하니까 다음에는 종만 울렸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더라.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개를 가지고 실험을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은 개들이 파블로프에서 희생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무분별한 생체 실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이런 연구 윤리에 대한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를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사람은 그 개보다 사람보다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윤리,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결여된 연구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말에 731 부대가 만주에서 이제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인간 생체 실험, 또는 독일의 요제프 맹겔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체 실험, 그 외에 불법적인 인체 실험들이 많은데, 심지어서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체육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A뿔 줄 테니까 나의 인체 실험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성적을 대가로 학생들한테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 문제 탐구와 상관은 없이 아예 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윤리가 부족해져서 생긴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이제 독일의 인체 실험 이제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밝혀졌느냐면 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관련되어서 이 전범 재판이 이루어져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징역이나 또는 이제 형벌을 내리는 재판이었는데 그게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려요. 그때 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실험에 대해서 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온 강령이다라고 해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10가지의 윤리적 기본 원칙을 이때 발표를 하는데 이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독일 제국의 그런 이제 인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문제 탐구 역시 사회문제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 윤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8페이지에 사회 문제 탐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성과 진실성을 유지하고, 두 번째, 조사 대상자에게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목적으로 이 연구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볼 건데, 자, 먼저 정직성, 진실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내놔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가령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어떤 이제 뭐 A라는 이제 현상을 보통 취하더라. 근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그 가설이랑 너무 안 맞아서 조작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조, 변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또는 100개의 케이스 가지고 A라는 법칙을 만들었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100개만 가지고 A가 안 나와서 A라는 법칙이 나올 때까지 이 케이스들을 자꾸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00개까지 늘렸다. 그런데 요 내용은 쏙 빼놓고 100개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역시 위조, 변조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논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뭐 3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이 내용이 가보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읽었던 책에서 나왔어. A라는 책에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뭐 했다? 베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 가사 같은데 또는 어떤 노래의 그런 멜로디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떤 노래에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표절설 또는 뭐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뺏겼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은 뭐예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직성과 진실성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당연히 알려야 돼. 그런데 연구 목적을 알리면은 결과에 영향이 미칠 때는요. 당장 얘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연구 목적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집에서 이제 카메라를 딱 놓고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과 엄마와의 그런 이제 대화의 형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리얼한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뭐 왔니? 뭐 이렇게 예 엄마 왔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연극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얼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또는 리얼 예능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런 민낯같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연구 목적을 사전에 공지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전에 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연구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군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목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연구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서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의하시면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라도. 아시겠죠? 네. 이거 여러분들께 반드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또는 연구 목적을 사전에 공지했을 때 연구 내용이 또는 연구 결과가 변조될 위험이 있을 때는 차후에 반드시 동의를 얻고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자가요, 위협에 의해서, 야, 너 에이플 맞기 싫어? 그러면 참여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조사 대상자가, 저 이 연구 참여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요. 물론 그 데이터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서약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요 녹음을 뜬다든지 또는 질문지법에 의해서 설문지를 만들 때에 반드시 앞에다가 하나의 공지사항을 달아놓고 질문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디에서 온 어떤 외 몇 명입니다. 이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응답하신 이 질문지나 이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음을 저희가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몇 명, 일동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요거를 먼저 보고 설문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면접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음된 내용은 우리가 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라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이 면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연구 윤리와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요 반인권적 비민주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동의하에서 다 좋아요. 다 첫 번째를 지켰고 두 번째를 지켰어요.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걸 딱 가령 이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지 공산주의를 좋은 것인지 아무튼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실험을 했다 할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가지고 악용을 해서 독재에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무슨 나쁘게 얘기하면 정권 유지에 악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나 또는 그런 이제 물리 이런 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또는 이제 무기 이런 데에서도 이제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옛날에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뭐 광산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쓰라고 있는 도구였지 이것을 전쟁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을 전쟁에 써버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 무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연구한 것이 반인권적이나 비민주적인 목적으로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 번째 윤리적 원칙입니다. 자, 다시 위조, 변조, 표절에 대한 내용은 정직성과 진실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 그 다음에 또는 후에 반드시 알려서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중도 탈락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서약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반인권적 비민주적 목적으로 이 연구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윤리적 원칙입니다. 자, 우리 이번 7차 시의 과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부터 옛날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었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써보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 과제 연구라는 과목인 만큼 웬만하면은 사회 연구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있었으면은 그걸 써주시면 제일 감사한데 아마 이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영역을 넓혀서 과학까지 제가 넓히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구라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라는 것을 떠나서 실시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또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과제물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과학 현상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했을 때 특히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이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시험을 한 번밖에 보지 않는 이 과목에서 나갈 이론적인 부분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말고사를 1학기 기말고사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요 내용 정도로 제가 두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게임 과몰입부터는 이러한 이제 PPT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같이 교과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